그대를 만나고 온 밤이면 내 마음은 응급실이다. 가슴 깊이 실려가 터지고 깨지고 부러지고 꺾어진 위태로운 내 사랑이 내는 신음소리가 가득 찬다. 그대의 차가운 눈빛 한 번에 내 각막이 파열되고 그대의 무뚝뚝한 말 한마디에 가슴뼈 두어 대가 나가버린다. 더군다나 돌아서는 그대 등은 마치 천근 해머처럼 내 등쪽지와 어깨를 무지막지하게 찍어버린다. 그런데 난 어쩌자고 그대와의 사랑을 감행하기 위해 매번 또다시 다짐 동여맨 만남을 도모하는지. 그대를 만난 건 사고다. 그래도 매번 사랑하겠다고 또다시 맹세하는 건 분명 회복이 힘든 내 삶의 대형 사고다. 잠이 든 당신. 김하인. 4번째 시간. 붉은 실. 선용아, 내가 오늘 대형마트 매장에 갔었는데 내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한 시가 구내 방송을 통해 흘러나오더라. 그래서 방송실까지 찾아가서 시를 종이에 베껴 이렇게 적어왔어.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 들려주면 더 잘 어울리겠지만 내 맘이 좀 급해서 말이야. 선영아, 비록 내가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너에게 주는 내 마음 같은 시나 다름없으니까 어디 한번 이 시를 귀 기울여 잘 들어봐. 낭송하기 전에 일단 내 목소리부터 좀 가다듬고. 잠이 든 당신. 잠이 든 당신을 들여다봅니다. 어느 먼 길을 걸어와 지금 당신이 제 옆에 잠들어 있는지 불가사의하게 느껴집니다. 분명히 언젠가 낯선 타인이었을 당신이 제 손이 미치는 곳에서 가벼운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는 게 마냥 신기합니다. 당신이니? 당신이 30억 명 중 한 사람이었던 여자였니? 그렇게 쉼없이 속으로 중얼거리는 전 가슴이 뻑시게 저리고 아파옵니다. 나 같은 남자 뭘 믿고 더없이 소중한 마음과 몸을 맡기고 저처럼 아늑한 미소를 머금을 수 있는지 순간순간 놀라면서도 전 눈물이 납니다. 그저 고맙고 감사해서 촛불 같은 당신 잠과 꿈을 꺼뜨릴까 조심조심하며 밤새 저는 당신 마음을 들여다볼 뿐입니다. 어때? 참 좋지? 또 듣고 싶으면 얘기해라. 언제든지 몇 번이고 읽어줄 테니까. 장인은 의사와의 면담이 있었던 날, 밤늦게 서울로 떠나면서 사위 성민의 손을 부여잡았다. 자네 본의를 몰라서 정말 미안하다며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죽든 살리든 딸을 자네 손에 맡기겠노라고. 하지만 부디 장녀인 우리 예쁜 딸을 자네가 꼭 살려줬으면 좋겠다며 늙은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혔다. 성민은 그저 깊게 장인을 향해 머리만 조아릴 뿐이었다. 의사로부터 같은 얘기를 들었어도 장모는 그가 보기 싫은지 외면한 채 서 있었다.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타난 처제 희영이는 제 부모를 차 뒷좌석에 실은 채 냉담한 얼굴로 차를 몰고 떠났다. 장인만이 사위 손을 잡아주었지만 어쨌든 성민은 언제고 한 번은 넘어야 할 처가 식구의 큰 산을 넘어설 수 있었다. 애초 성민과의 결혼에 대해 표정을 숨기지 않고 머뜩자나 했던 장모는 아무리 곱씹어 생각을 해봐도 짐승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남편이란 작자가 그 지경에 처한 아내한테 배까지 불릴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사위에 대한 야속함을 끝끝내 지우지 않았다. 처제 희영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언니가 저렇게 된 게 다 남편을 잘못 만나 일어난 불상사고 집안 우환이야 라는 막말까지 했다. 까닭에 장모와 처제는 서울에서 강릉 아산병원으로 내려오는 횟수가
완연히 줄어들었다. 지난달부터는 장인만이 한 달에 2번씩 장녀 얼굴을 보러 아침에 강릉에 내려왔다가 중환자실 면회가 끝나는 저녁 무렵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 2009년 6월 17일이었다. 중천에 떠있는 태양은 달아올랐고 중환자실 안 공기는 후덥지근함이 고여 있었다. 임신 7개월인 선영의 배는 커다란 함지박 마냥 부풀어 올라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전신의 그 어떤 움직임도 없는 상태를 유지하며 의식이 깨어나지 않고 있었다. 성민은 늘 그랬듯이 미지근한 물에 수건을 담갔다가 짜서 아내 몸 군데군데를 닦아주기 시작했다. 아내 몸을 조심스레 옆으로 눕히고 환자복 상의를 목 쪽으로 말아 올린 뒤 그녀 등을 꼼꼼하게 닦았다. 장시간 누워있는 환자는 등창이 나기 십상이고 피부가 홍반점으로 변하며 짓물러지기도 한다. 하지만 성민이 몇 시간마다 관리를 해준 그녀 등은 건강한 사람의 매끈한 등판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는 부풀어 오른 아내의 배도 두 손을 사용해 젖은 수건으로 아주 부드럽고 천천히 닦았다. 그 순간이었다. 가만히 있던 태아가 잠에서 깼는지 발과 손을 움직이는 느낌이 그의 손바닥에 완연히 전해졌다. 오, 우리 아들 깨어났네. 잘 잤냐? 엄마 뱃속이 좁긴 하겠다만 너 엄마랑 운동도 자주 하고 그래야 한다. 그 안에 있는 동안은 절대 엄마 속상하게 하는 일은 하지 말고. 그래, 넌 착하니까 말을 잘 들을 거야. 그렇게 밖에서 명령조로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벌써 내가 수백 번도 더 얘기했겠다. 내가 너 아빠야. 여기 아빠 손이 느껴지지? 이게 너의 발인지 손인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세게는 차지 마라. 엄마가 아파하고 힘들어할지 모르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말한다고 해서 토라지지는 마. 네가 엄마 바깥으로 나오면 그때부터는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세상이 널 위해 준비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큼은 엄마 속썩이지 말고 지금처럼 잘 자라나줘야 해. 그리고 넌 절대 아무 걱정하지 마. 그 안에선 엄마가 널 지켜주고 바깥에선 이 아빠가 널 지켜주고 있으니까 넌 어떤 경우에도 조금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넌 절대 아무 걱정하지 마. 그 안에선 엄마가 널 지켜주고 바깥에선 이 아빠가 널 지켜주고 있으니까 넌 어떤 경우에도 조금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넌 그저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기만 하면 돼. 그리고 네가 조금 더 자라나면 아빠가 엄마 몰래 너한테만 부탁하려던 게 있거든. 그걸 지금 먼저 말하면 안 될까? 뭐냐고? 응, 너는 말이야 사냥이잖아. 나중에 장군도 될 수 있고 경찰관도 될 수 있는 씩씩한 사내 아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네가 엄마를 잘 지켜줘야 해. 지금 엄마가 조금 아프긴 하시니까 네가 나쁜 병균이 엄마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네 발로 차버려. 그리고 엄마한테 자주 재롱도 피우고 까르르 까르르 환하게 웃어줬음 해. 그러면 틀림없이 엄마는 너로 인해 없던 힘까지 날 거야. 응? 너는 아직 많이 어린데 그걸 왜 네가 해야 하느냐고? 어른인 아빠가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고? 그래, 그렇긴 하겠지. 하지만 아빠 몸이 너무나 커서 엄마 몸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 너처럼 아주 작다면 나도 네 엄마 속으로 들어가서 엄마를 지켜내고 싶고 너도 빨리 만나보고 싶지만 엄마 몸속에는 아기인 너만 들어가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내아이인 네가 여자인 엄마를 잘 지켜줘야 해. 그렇게 하면 아빠가 이 다음에 너 만나게 되면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축구공도 사주고 야구 글러브와 배투도 사줄 거야. 세발 자전거도 사주고 2발 자전거도 사줄 거야. 그래, 뭐든지 틀림없이 사준다니깐. 내가 이렇게 손바닥을 대고 맹세할게. 그리고 말이야, 아들아,
엄마가 그 안에서도 깊이 잠자는 건 아니겠지? 엄마는 산모니까 잠이 많은 건 당연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자는 건 별로 안 좋거든. 네가 엄마를 흔들어 깨워주지 않을래? 엄마, 엄마, 빨리 일어나서 나랑 놀아. 하면 엄마가 마지못해서라도 잠을 깨고 일어나 너와 재미나게 놀아줄걸? 혹시라도 아들아, 네가 엄마를 찾았어도 엄마가 아무 반응이 없을 수가 있거든. 그럴 때는 혼자 무섭다고 울지 말고 엄마 배를 너의 주먹으로 콩콩콩 이렇게 놓고 하듯이 두드려. 그러면 아빠가 엄마 바깥인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 커다란 손바닥을 이렇게 갖다 댈게. 우리 아들, 아빠 여기 있어요 하고 확인시켜 줄 테니까. 네가 혼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 너랑 나랑은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아주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너와 나의 거리는 1cm도 안 돼. 너랑 나랑 헤어져 있는 거리가 엄마 배 살갗 두께밖에 안 되니까 너랑 나랑은 이렇게 얼굴을 서로 맞대고 거의 붙어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지. 어때? 되게 놀라운 비밀이지? 그런데 아빠가 늘 너와 이렇게 얼굴을 붙인 채 함께 있다는 것은 너와 나 둘만의 비밀이다. 너와 내가 너무 친하면 엄마가 샘을 내고 삐칠지도 몰라. 왜냐하면 원래부터가 엄마와 네가 더 친한 것이 맞는 거니까. 왜냐고? 엄마와 너는 처음부터 원래 한 몸이었으니까. 아가인 네가 아빠보단 엄마랑 더 친한 게 당연한 거지. 아니야, 아니야. 엄마한테 일러 바치고 싶으면 일러 바쳐도 돼. 아빠가 엄마보다 더 친하게 지내자고 날 자꾸만 꾀어요. 라고. 그럼 엄마 표정이 어떻게 변할까? 흥, 친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할까? 아니면 엄마가 나보고 당신 그러면 절대 안 돼. 그건 반칙이야. 하고 말할까?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세상에서 엄마가 아빠보다 우리 아들을 훨씬 더 사랑해. 아빠가 널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너에 대한 엄마 사랑엔 절대 미치지 못하지. 세상 모든 엄마들은 모두 자신의 살과 뼈와 피로 뱃속에 든 자식을 키우거든. 그래도 자식을 뱃속에서 키워내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거는 엄마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을 거야. 네 엄마는 널 위해 목숨을 걸었거든. 대단하지? 굉장하지? 남들이 한결같이 무모하다, 어리석다고 하지만 엄마는 분명 자신보다 아들 너를 먼저 택한 거야. 정말 대단한 엄마지? 너에게는 아주 특별한 엄마인 만큼 너도 아주 특별한 아들이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 엄마 실망시키지 말고 엄마의 바람대로 잘 자라나서 건강하게 태어나 주길 바라. 그리고 엄마가 널 태어나게 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만큼 넌 그 안에서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나 엄마한테 아주 잘해야 돼. 엄마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짓은 이 아빠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에겐 하나밖에 없는 엄마기도 하지만 내겐 세상에서 단 한 사람뿐인 내가 무지무지 정말 사랑하는 아내거든. 아들아, 어쩌면 말이야. 너와 난 언젠간 엄마를 사이에 두고 사랑 쟁탈전을 벌이게 될지도 몰라. 그런 점에선 너와 난 서로 연적이지. 아직 넌 어려서 연적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구나. 그건 아빠와 네가 엄마 품을 서로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야. 너와 나에 대한 엄마의 사랑이 다른 거긴 하겠지만 엄마가 누구 한쪽을 편애하면 남은 사람은 입을 삐죽거리게 될 것만은 틀림없거든. 내가 왜 어린아기인 너에게 이런 얘기까지 하는가 하면 아들, 네가 유리하다는 것을 기꺼이 말해주고 싶어서야. 넌 지금 아빠가 갈 수 없는 곳에 엄마랑 달랑 둘이 지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뱃속에 있는 동안
네가 엄마 맘에 드는 짓을 많이 하게 되면 엄마가 아빠보다 널 더 좋아하게 되는 건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 사는 동안 엄마 말 잘 듣고 엄마랑 아주 사이좋게 지내란 뜻이야. 더군다나 우리 아들이 엄마 몸 안에서 엄마를 지켜주기까지 한다면야. 난 너 상대가 되지를 않지. 네가 엄마를 잘 보살펴줘서 엄마가 나중에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다시 건강해져 너랑 둘이서만 햇빛 아래서 즐겁게 놀게 된다면 아빠는 팔짱 끼고 기꺼이 물러나 있으면서도 절대 입을 삐죽대지 않을 거야. 아니 그런 모자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아빠는 왕따를 당해도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우리 아들, 내가 지금 바깥에서 엄마 운동 좀 시켜줘야 하니까 너는 혼자서 잘 놀고 있어. 성민은 아내의 한쪽 다리를 두 손으로 잡고 무릎 관절을 폈다 구부렸다 반복해 관절과 늘어진 근육에 자극을 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발목도 두 손으로 맞잡고 원회전을 시켰다. 발가락과 발바닥 부위 또한 여러 방향으로 틀어주었다가 풀어주기를 반복했다. 팔관절도 마찬가지고 손목도 마찬가지였다. 성민은 할 수만 있다면 아내가 깨어났을 때 하루라도 빨리 지상인 땅 위를 밟고 아기인 아들을 번쩍 들어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었다. 비 오는 날엔 선영의 두 귀에 이어폰을 끼워 음악을 들려주었다. 그녀가 건강했을 때 커피를 마실 적마다 자주 틀어놓았던 복게린이란 곡이었다. 부드러운 이현우 노래도 들려주었다.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선 산에서 부는 솔바람 소리, 물소리, 새소리가 담긴 태교 음악을 틀어주었다. 평소 그녀가 잠자리에 들던 시간인 밤 11시 무렵에는 시나 소설책을 읽어주었다. 소설은 고난에 찬 삶을 꿋꿋이 이겨내는 여자 주인공이 주로 등장하는 공손옥 책이었다. 그리고 선영이가 언제고 깨어났을 때 세상이 낯설지 않도록 그는 틈이 날 때마다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을 그녀에게 들려주었다. 물론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삶이 팍팍해지고 있었다. 욕심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창궐할 정도로 사람마다 탐욕이 넘쳐났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돈과 물질에 의해 마음을 잃고 양심을 잃고 영혼을 잃어가고 있었다. 조용함과 고요함을 못 견뎌하고 반짝거리고 요란스러움으로 채워진 화려한 시간과 삶을 추구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안 좋은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하지만 성민은 선영에게 그날 세상에서 일어났던 좋은 이야기만을 들려주었다. 어느 집 강아지가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를 살렸다든지 어느 이름 없는 복지가가 10년이 넘게 모은 거액의 돈을 소년 소녀 가장들을 위해 내놓았다든지 물에 빠진 어린이를 2명이나 구해낸 의무 경찰 얘기라든지 아이를 3명씩이나 입양해 행복하게 사는 연예인 부부 얘기 등등 미담 위주의 이야기들을 그녀 귀 가까이에 대고 들려주었다. 마음이니 사랑이니 하면 촌스럽게 여기고 무시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세상은 살만한 거고 삶을 축복으로 허용해주는 이 세상은 분명 아름답고 행복한 거란 사실을 그녀에게 거듭거듭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야지만 선영이가 살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힘을 낼 것만 같았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조금 우스운 미신 같은 얘기로 드릴 것이다. 성민은 언젠가부터 아내를 돌보다 침상에 뺨을 대고 잠깐씩 눈을 붙이는 새벽녘마다 아내의 엄지손가락과 자신의 손가락을 붉은 실로 연결해 놓고 자는 버릇이 생겼다. 이해가 안 갈 것이다. 붉은 실을 도대체 왜 연결해 놓는단 말인가. 붉은 실 얘기는 성민이 언젠가 읽은 적 있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인류학과 교수가 1960년대에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원시 불확 치재기를 엮은 책에서 나오는 주술사 얘기다. 마을 주술사는 비도 내리게 하지만 환자 병을 치료하는 의사이기도 하다. 주술사는 중병에 걸린 환자가 혼수 상태에 빠지면 그 환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엄지손가락과 환자 엄지손가락을 붉은 실로 연결해 놓고 함께 밤을 보내게 한다. 붉은 실은 원래 마재질을 뽑아 아주 가늘게 꼬아 만들었는데 새해 가장 먼저 내린 비물을 받아뒀다가 그 물에 붉은 황토분말과 소를 비롯한 2마리 짐승의 피를 함께 섞는다. 그 물에 한 달 내내 실을 담가 놓았다가 보름달이 뜬 밤 바람에 널어 말리면 비로소 붉은 실이 된다. 이른바 환자의 죽음으로부터 삶을 지켜주는 효능이 있는 신비의 붉은 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행히 그렇게 해서 환자가 깨어나면 그 실을 연결해준 주술사 능력이 영험한 것이고 환자가 죽어버리면 그 붉은 실을 손가락에 묶고 있었던 사람의 정성이 부족했던 걸로 파명이 난다. 두 사람의 엄지손가락을 붉은 실로 연결해 정신이 서로 내통할 수 있도록 묶어 놓았다. 그런데 왜 죽음의 악령이 환자 목숨을 거두러 왔을 때 네가 막지 못했느냐.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둔 너의 잘못이 크다. 결국은 너의 정성이 부족했다. 하는 게 주술사의 신뢰감을 잃지 않고 중환자를 고치는 방법이었으리라.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치료법이다. 하지만 성민에겐 그렇지 않았다. 선영이를 지키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그는 불현듯 그 얘기가 떠올랐고 그 길로 나가 붉은 실을 샀다. 당연히 새해 첫 비를 모아둔 물이 있을 리 없었다. 그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선 성수를 떠올렸다. 그래서 성당으로 가 성수를 한 컵 정도 담아왔다. 그 컵에 붉은 실을 하루 정도 담가 두었다가 며칠 밤을 병원 뒤뜰 나뭇가지에다 걸어놓고 말렸다. 그녀 옆에서 어쩔 수 없이 잠들 적마다 뭔가 불안했었던 그는 그 붉은 실로 선영이 엄지손가락을 묶고 줄을 늘어뜨린 다음 자신의 엄지손가락에도 묶어놓게 된 후부터는 적잖게 마음의 위안이 되었다. 아무리 손을 잡고 잠이 든다고 해도 손은 무심결에 풀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성민은 선영이와 분리되는 그 시간이 두려웠다. 그 시간의 틈을 비집고 혼자인 아내를, 그것도 아기를 몸속에서 키워내는 아내를 죽음의 사신이 낚아채 데려갈까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런 심정으로 붉은 실을 아내와 연결해 놓고 침상 한편에 뺨을 붙인 성민은 선영이를 향해 종종 이렇게 중얼거렸다. 선영아, 넌 내가 별짓을 다 한다고 흉을 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실로라도 너와 연결돼 있는 게 마음이 놓여서 그런 거니까 네가 이해해줘라.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너의 주변이 아무리 어두컴컴해도 쉽게 나를 찾을 수가 있잖아. 어쩌면 내가 잠든 사이 네가 손을 번쩍 들어올려 나를 단번에 깨울 수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선영이 네 몸무게는 이 실이 감당해내지 못할 만큼 무겁지만 너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닐 거잖아. 네 마음은 깃털처럼 아주 가벼울 테니까. 그래, 줄타기 하듯이 나에게로 건너올 수도 있어. 마치 아이들이 실로 연결된 종이컵으로 전화를 해 목소리를 보내주듯이 네가 꾸는 꿈도 나에게로 보내줄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자연스레 네가 꾸는 꿈을 함께 꾸게 되는 거야. 어때? 멋지지 않니? 선영아, 난 말이야. 이렇게 붉은 실로 너와 나 연결해 놓으니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 지금 네 몸을 괴롭히고 짓누르고 있는 그 어떤 악한 기운이 있다면 그게 너의 몸에서 붉은 실을 타고 내 몸속으로 흘러왔으면 좋겠어. 옮겨와 준다면 좋겠어.
그리고 내 건강함이 내 운명 속에 많은 수명이 들어있다면 내 몸에 든 건강함과 내가 살아가야 할 많은 날들이 이 붉은 실을 타고 네 속으로 흘러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라. 그래서 이 붉은 실로 인해 네 몸속에 든 삶의 날들과 내 몸속에 든 삶의 날들이 서로 똑같아지기를 간절히 바라. 그래, 그럴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게 된다면 나는 엄지손가락이 아니라 너의 10손가락과 내 10손가락 모두를 붉은 실로 연결해 놓고 싶은 심정이야. 하지만 생명의 기운이 너와 내 몸속을 자유로이 드나드는 데 있어 붉은 실 하나로도 충분할 거라고 나는 믿는다. 내 맘 알겠니? 선영아, 그래, 그 안에서 감당하기 힘든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내게 보내주고 외롭고 슬프고 아픈 것들도 남김없이 내게로 보내줘. 나는 너보다는 100배, 1000배 건강하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거든. 널 괴롭히고 있는 그 어떤 음습한 기운이 내 몸속에 스며들더라도 난 끄떡없거든. 그리고 넌 그만큼 건강해지는 거지. 선영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몸과 마음속에 밝고 건강하고 좋은 것들은 너에게로 아낌없이 가지고 가. 어차피 난 네 것이고 내 삶도 네 것이니까 너 마음껏 가져도 돼. 정말이지 난 네 전체가 붉은 실을 타고 내가 있는 쪽으로 건너오고 대신 내 전체가 네가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 네가 다시 의식이 돌아오고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면 나는 지금 네가 누워있는 곳에 눕게 돼도 100번 1000번 좋아. 내 마음과 간절한 내 바람이 그러하니까. 선영아, 알았지? 나 지금부터 조금 잘 테니까 내가 잠든 사이 할 수 있다면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주저없이 해. 네가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다면 난 아무래도 상관없어. 나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얘기를 따로 안 했지만 그동안 선영은 2번의 큰 위기가 있었다. 혈압이 급속도로 떨어진 경우도 있었고 맥박이 잘 짚히지 않을 만큼 느려지기도 했다. 자가 호흡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호흡 상태가 약화되었을 때는 의료진이 총 비상이 걸렸었다. 하지만 선영은 위태위태한 그런 순간을 기어이 이겨내고 위기를 넘겼었다. 그동안 그녀의 배가 점점 더 남사만하게 불러오는 데 비해 그녀의 볼과 상반신의 살은 자꾸만 빠져나갔다. 피골이 상접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기를 길러내는 한 여자의 악정 고투가 여지없이 느껴졌다.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여자가 아기를 품에 안고 천리길을 걸어내야만 하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반드시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기필코 살아내야 할 목표가 또렷하다면 그것이 그녀 두 손에 들린 등불이 되지 않겠는가. 몸 안에 있는 아기와 몸 바깥에 서 있는 남편 말이다. 그 애틋하고 진한 그리움만큼 마음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어디 있겠는가. 그녀가 칠흑의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거나 잃는 법 없이 부디 빛이 있는 삶 쪽으로 걸어나와 주기를 모두가 기다리고 바랐다. 성민의 생각은 그러했다. 아내 선영에게 있어 뱃속에 든 아기가 오른손에 들린 등불이기를 바랐고 곁을 지키고 선 그 자신은 그녀 왼손에 들린 등불이 돼주길 간절하게 바랐다. 태양을 케이크 썰고 달을 케이크 써는 기쁨이었습니다. 달이 송편되고 다시 이스트 빵처럼 잔뜩 부풀어지던 행복이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만난 당신을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는 그댈 사랑하고 다시 기다려 만나던 그 시간들의 풍요로움이라니. 그대를 만나던 시절 내내 매일이 잔치고 생일이었고 즐거운 기념일이었습니다. 제 생애 최고의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꿈. 성민 씨, 아무래도 내 의식은 경계선에 걸쳐져 있나 봐. 어떤 날은 당신 말소리가 또렷하게 들려. 하지만 어떤 날은 고막 가득 물이 들어찬 것처럼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어떤 날은 당신이 날 주물러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 그런데 또 다른 날은 당신이 열심히 내 몸 닦아주고 있다는 것을 당신 해주는 말로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내 몸에선 아무 느낌이 나지 않아. 난 확실히 고장이 난 것 같아. 뭔가 의식을 이어주는 어딘가 접촉 불량이다가도 불현듯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아주 가끔 돌아오는 내 의식 또한 그렇게 자주 퓨즈가 나가버리는 것 같아. 사람 신체와 의식과 정신과 영혼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어떤 선이고 가닥이고 통로이기에 내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따로 작동되는 거지? 그러다가 왜 한순간에 피시시 암전되듯 모든 게 꺼져버리는 걸까? 정말이지 난 눈을 떠 당신을 보고 싶어. 당신을 향해 손가락을 구부렸다 펴서 내가 이 안에 살아있음을 당신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싶어. 이런 내 의식이 너무나 간절하고 명징한데도 내 몸은 전혀 말을 듣지 않아. 눈꺼풀은 단단히 납땜을 한 것 같아. 눈알 굴리는 것조차 할 수가 없어. 그런 부조화와 불일치가 이젠 익숙할 때도 됐지만 여전히 낯설고 생경해. 내 의식과 내 몸은 하나가 아냐. 마치 강아지와 원숭이처럼 서로를 외면하고 있어. 적대적이라 여겨질 만큼 서로의 요구에 전혀 돌아보지 않고 무심해. 그래서 뭔가 의식관계는 성 같은 게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내 상태는 내 의식이 몸으로 갈 수 있는 다리가 끊겼어. 내 몸은 내 정신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내 몸과 내 의식은 저 혼자서만 철저히 고립돼 있어서 그걸 인식하는 매 순간이 참기 힘들 만큼 끔찍하고 경악스러워. 당신이 너무나 애쓰는 것을 아는데 내가 입술을 벙긋거려 고마워 라는 말도 할 수 없다니. 내가 깨어나주길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난 눈곱을 한번 슬쩍 밀어 올릴 수 없다니. 답답해. 너무 답답해. 내 의식이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지만 당신에게 알려줄 방법이 도무지 없어. 내 몸이 밀랍 인형처럼 느껴져. 내 몸이 날 이렇게 완전히 차단하고 거부하면서 모른 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워. 내 몸이 나도 모르는 타인의 등 같아. 그게 너무나 서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 방금 난 성민 씨 꿈을 꿨어. 내 의식이 만들어낸 환영인지 환상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신이 내가 있는 이곳으로 왔어. 집에 온 모자를 쓴 당신이 내게 닿은 길을 열고 오토바이를 타고 와 내 앞에 멈춰 섰어. 그리고 당신은 내게 편지 한 통을 건네줬어. 그러는 당신 표정은 도무지 생각이 안 나지만 틀림없이 당신이었어. 성민 씨 일과가 그렇듯 당신은 또 다른 배달지를 향해 내게서 천천히 사라져버렸지. 난 눈물이 났어. 당신은 일하는 거지만 난 멀어져가는 당신이 날 두고 떠나가는 것만 같았거든. 그래서 난 당신의 작아지는 등을 오래도록 지켜보았지. 당신이 멀어질수록 그 방향은 환하게 밝아졌어. 그리고 끝내 눈부심 속으로 당신은 사라져버리더군. 하지만 혼자 남게 된 난 그만큼 더 켜켜이 어두워졌어. 손에 든 편지조차도 보이지 않을 만큼 주변이 삽시간에 캄캄해져 버렸거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빛 한 점 없는 곳에 내가 서 있었고 소리 하나 들려오지 않았어. 게다가 편지를 들고 있는 내 손이며 내 몸 어느 한 군데도 보이지가 않아서 난 마치 깊게 내려감은 내 눈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 같았어. 아무도 발을 내려본 적 없는 섬 같았어.
아무도 온 적이 없는 광대한 검은 사막 한가운데 가기도 했어. 그런데도 당신은 어떻게 이곳까지 날 찾아올 수 있었을까? 뒤늦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 난 손가락 촉감만으로 편지 봉투 끝을 어린 짐작으로 찢어냈어. 이렇게 사위가 칠흑인데 편지를 읽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거기서 내가 할 일이라곤 그것밖에 없었거든. 봉투에서 꺼내진 편지지는 한 장이었어. 펼쳐 들었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그저 검정 속에 검정을 내려다보는 느낌이었지. 하지만 어느 순간이었어. 편지에 쓴 글씨들이 형광의 빛을 또렷이 발하기 시작했어. 마치 잉크 대신 별빛을 만년필에 넣어 쓴 것처럼 글씨들은 한자 한자 글자 속에서 살아 빛나고 있었어. 절대 희망을 잃지 말라고, 나를 몹시 사랑한다고, 내가 오기를 기다리겠다고, 그런 내용들이 쓰인 편지였어. 내가 한 글자씩 읽어낼 때마다 읽은 글자는 편지지 위에서 반딧불이 같은 빛의 곤충이 되어 날아갔어. 그리고 한 문장씩 줄지어 날아가 버리더군. 당신 사라진 쪽으로 빛이 명멸하면서 포로로 날아가더니 그 마음의 빛들은 그 어떤 경계에서 끝내 사그라지고 사여지더군. 난 홀린 듯 서 있었어. 아름답고 슬펐거든. 마냥 우두커니 있던 난 당신이 새롭게 그리워졌어. 마치 교실에서 첫 키스를 나누던 그 순간처럼 당신이 눈물겹게 보고 싶어지더라고. 당신을 찾아가고 싶었어. 하지만 난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었어. 불현듯 목을 조여오는 무섬증이 내 두 발목을 단단히 거머쥐고 있는 것 같았어. 그리고 움직이면 다시 당신이 내가 있는 자리를 찾아내지 못할 거란 느낌도 들었거든. 그렇게 난 어둠 속에 파묻힌 채 당신 오기만을 기다렸어. 몇 날 며칠이 흘렀는지, 한 달이 흘렀는지, 영원히 흘러버렸는지 난 도대체 시간 감각을 느낄 수가 없었어. 당신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 그제야 당신은 그 어떤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를 넘어가 버렸기에 내가 있는 이곳으로 다시는 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베듯이 스쳐 지나가더군. 난 발을 들어 한 발을 내디뎠어. 그 순간 어디선가 반딧불이 크기의 빛의 곤충 한 마리가 날아와 내 앞을 인도하기 시작했어. 푸른 빛의 명멸감으로 한 발자국 내 앞에서 떠갔거든. 그 형광 곤충은 당신이 내게 준 편지 속에 든 당신 마음처럼 느껴졌어. 나는 그 곤충을 따라 한없이 걸어갔지.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 같았고 고비 사막을 가로지르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 나는 기진맥진했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더 이상 한 걸음도 떼지 못할 즈음에서야 난 빛의 오아시스를 봤어. 어둠이 침범할 수 없는 빛의 둥지 같은 강한 광채를 볼 수가 있었던 거야. 난 내가 다다라야 할 곳이 당신일 거라 여겼었어. 하지만 내가 닿은 곳에선 나와 당신의 아기가 자라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 의식은 내 마음에서 출발해서 내 몸속 태아가 있는 곳까지 걸어서 도착했던 거야.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운 광경이었어. 우리 아기는 어른 손바닥만 했는데 뼈가 다 보이는 투명한 살결하며 내려감은 눈과 자그마한 코와 입술이 너무나 눈부셨어. 아기를 보자마자 난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 조심스레 아기를 안아든 나는 이내 말할 수 없는 행복감에 젖어들었어. 아기가 눈을 뜨진 않았지만 녀석은 배가 많이 고픈지 투명한 미간을 찡그렸어. 녀석은 맑은 손가락을 뻗더니만 곧 내 젖가슴을 찾아냈어. 그리곤 분홍빛 철쭉 같은 조그만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서 내 젖꼭지를 힘차게 빨기 시작했어. 아, 그 순간의 감동은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만 같아. 내가 엄마인 줄 몰랐는데 난 엄마가 돼 있었던 거야.
우리 아기는 내 젖가슴 속에서 흘러나오는 빛의 젖을 마음껏 삼킨 뒤 새근새근 평화로이 잠이 들더군. 사내 아이인데도 참 순하고 예뻤어. 아기의 투명한 꿈을 지그시 내려다보는 기쁨이라니. 난 눈에 보이는 사랑을 안고 있는 기분이었어. 나는 그 해맑은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어. 자애로운 미소를 머금고 아기를 들여다보고 있던 어느 순간 나는 깨달았지. 우리 아기 속에 당신과 내가 눈부시게 들어있다는 걸 말이야. 우리 삶 속으로 눈부시게 날아든 사랑 하나가 맑고 순한 살과 피와 뼈를 잇고서 새 생명이 되어 달디난 잠을 자고 있었어. 성민 씨, 이제 난 두렵지 않아. 혼자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아기와 함께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나에 대해 이젠 너무 걱정하지 마. 난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 아기를 무럭무럭 잘 키워낼 거야. 사랑하는 성민 씨, 나 정말 다시 살고 싶어. 미치도록 너무너무 살아나고 싶어. 난 엄마잖아. 내가 얼마나 우리 아기를 햇빛 가득한 마당에서 키워보고 싶겠어. 그리고 난 지금 당신 많이 보고 싶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당신이 얼마나 고맙고 한결같은 사람인지 알겠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당신은 상상도 하기 힘들 거야. 나도 아기와 함께 당신이 있는 그곳으로 꼭 가고 싶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거야. 당신 알았지? 우릴 꼭 기다려줘. 성민 씨, 이상해. 갑자기 나 배가 아파. 너무 아파서 입이 다물어지질 않아. 그리고 내 품에 안긴 우리 아기가 갑자기 깨어나 목젖이 환히 드러나게 바락바락 울어줬죠. 마구마구 발버둥을 쳐대. 어떻게 해? 어디가 아픈가 봐. 근데 난 또 왜 이러는 거지? 배가 아랫배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서 숨 쉴 수가 없어. 무서워. 어떻게 된 거지? 아직 한참이나 더 있어야 우리 아기가 다 자랄 텐데. 지금 우리 아기 이마가 보랏빛으로 물들어 숨이 넘어가도록 자지러지게 울어젖히고만 있어. 성민 씨, 나도 배가 너무 아파. 뭔가 잘못된 거야. 진짜 죽을 것만 같아. 우리 아기부터 좀 어떻게 해줘. 아기가 울다가 숨이 넘어간 것 같아. 조용해졌어.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팔다리를 축 늘어뜨리고 있어. 나 너무 무서워. 성민 씨, 우리 아기부터 살려줘. 난 괜찮으니까. 어서. 우리 아기만이라도 살려줘. 당신을 그리워할 때마다 마음이 피어납니다. 잠은 잘 잤는지, 식사는 했는지, 지금 일하는 중인지 애틋한 궁금증이 꽃잎되어 흐드러지게 피어납니다. 살아감 속에서 부지불식간 사랑이 꽃 피어나듯 지금 제 마음은 당신으로만 한창입니다. 그러나 저녁이 오고 해 저물듯 가을이 오고 겨울 오듯이 언젠가 당신에 대한 내 마음도 질 때가 있겠지요. 그렇대도 나는 즐겁고 행복할 겁니다. 내 마음을 꽃 피우고 꽃 지는 일, 내 향기롭던 사랑이 시들고 떨어지는 일, 각오하겠습니다. 먼 훗날 설령 내 마음이 다신 꽃피지 않더라도 삶 내내 당신이란 그리움 자잘하게 잎 피울 수 있다면 목숨 걸고 내 마음 아낌없이 꽃 피워 내겠습니다. 전배. 성민은 평소처럼 아내의 종아리를 두 손으로 주물러 주다가 깜짝 놀랐다.
힘이 들어간 적 없이 오랫동안 축 늘어져만 있던 아내의 두 다리가 팽팽해진 근육으로 뻣뻣해졌다. 두 손은 주먹을 꽉 거머쥔 채 두 발바닥 끝 발가락들이 부러질 듯 앞으로 구부러져 있었다. 더더욱 놀란 것은 아내가 눈을 번뜩 뜨고 있었는데 검은 눈동자가 위로 다 돌아가 흰자위만이 가득했다. 선영아, 왜 이래? 그는 온몸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는 아내의 상반신을 두 팔로 감싸 안은 채 중환자실 데스크 쪽 수간호사를 큰 소리로 불렀다. 황급히 달려온 수간호사는 환자 머리맡에 달린 계기판 숫자부터 확인했다. 혈압 수치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었다. 맥박 횟수도 급격하게 느려진 것을 본 수간호사는 황급히 데스크로 달려가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주치의와 짧은 통화를 마친 그녀는 주사기에 혈압 상승제를 넣어가지고 와 환자 몸에 찔러 넣었고 그 사이 담당의인 외과 과장이 중환자실 안으로 허겁지겁 뛰어들어왔다. 그는 환자 상태와 혈압 수치, 심박 수치를 한눈에 확인하더니 간호사들에게 황급히 지시했다. 지금 즉시 수술실로 옮겨가. 박 간호사는 윤 닥터에게 알리고 산부인과 정 닥터에게도 연락해. 이미 연락을 받은 남자 간호사 두 사람이 달려들어와 그녀가 누워있는 바퀴 달린 침대를 밀고 가기 시작했다. 2009년 7월 2일 오후 3시를 갓 넘긴 시각이었다. 선생님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위급 상황이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의사가 내선인 소화기를 집어드는 사이 아내를 실은 침대가 중환자실 문을 밀치고 복도로 나가고 있었다. 성민은 부랴부랴 아내를 따라갔다. 환자 이동용 엘리베이터 안으로 침대가 들어가자 그는 뒤따라 들어갔다. 그는 아내 손을 두 손으로 거머쥐었다. 선영아, 정신 차려. 하지만 온몸에 빳빳하게 힘이 들어가 경직 상태에 있었던 그녀 몸은 어느 사이 전신이 축 늘어져 있었다. 눈은 까 뒤집혀진 채 허공을 향해 멈춰져 있고 입술 또한 턱을 한껏 쳐든 채 벌어져 있었다. 선영아, 선영아, 절대 죽으면 안 돼. 선영아, 제발 힘을 내. 그러는 사이 침대가 3층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두 명의 남자 간호사는 수술실 문을 향해 시트를 빠르게 밀고 갔다. 그도 가세에서 밀었다. 여기까지 들어오셔서는 안 됩니다. 밖에 나가 대기하십시오. 수술 가운을 몸에 걸치면서 마스크를 한 손에 집어든 간호사가 성민에게 말했다. 그는 아내에게 서둘러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뒷걸음질 치듯이 수술실 바깥인 복도로 나와서는 초조하게 서성거렸다. 곧 세 사람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한꺼번에 수술실 문을 향해 달려왔다. 그중엔 외과 과장도 있었다. 과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서 있는 그를 보고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즉시 재수술해야 합니다. 이대로 놔두면 환자가 곧 사망할 겁니다. 재수술 동의하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네. 의사는 고개를 한번 끄덕거리고 두어 발을 황급히 내디뎠다가 다시 성민을 향해 돌아섰다. 아기 꺼내는 수술도 함께 진행시킬 겁니다. 네? 뭐라고요? 그럼 두 가지 수술을 한꺼번에 한다는 겁니까?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아기를 더 이상 환자에게 맡겨두기엔 아기 생명이 너무 위태롭습니다. 이제 8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인큐베이터로 옮길 겁니다. 태아 발육 상태로 보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할 겁니다. 일단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외과 과장은 빠른 걸음으로 수술실 문을 밀치고 안으로 사라졌다. 복도에 홀라 남은 그는 충격으로 인해 멍해진 얼굴이었다. 그 사이 혈액 봉지를 담은 금속 상자를 두 손에 든 간호사가 뛰는 걸음으로 수술실 안으로 사라졌다. 성민은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그동안 몇 번의 위급 상황이 있긴 했어도 이렇게 다시 수술실 안으로 실려 들어간 경우는 처음이었다. 한순간에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이고 보면
그만큼 아내에게 가장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잠시 아랫입술을 쥐깨문 채 안절부절 못하는 걸음으로 왔다 갔다 하던 그는 어느 순간 수술실 문을 향해 똑바로 섰다. 한동안 수술실 문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그는 이윽고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간절하게 모아 기도를 했다. 제발 아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도 빌었고 부처님에게도 빌었고 성모 마리아에게도 빌었다. 아내가 위중한 내 수술을 재차 받게 되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세상에 알려진 절대자 신들에게 아내를 제발 지켜주고 돌봐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애원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아내를 살려만 주신다면 뭐든지 다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 아기를 건강하게 지켜만 주신다면 그 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다고 했다. 만약 이 순간 누군가의 목숨을 꼭 거둬가야 한다면 아내 대신 자기 목숨을 가져가라고 했다. 정성이 모자랄 수 있었다. 그는 수술실을 향해 무릎을 바닥에 꿇고 기도했다. 기도를 마친 그는 급기야 복도 바닥에서 큰절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100배의 절을 올리고 있었다. 수술실 복도 앞을 지나는 사람들이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기이하다는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곳이 생과 사를 가르는 수술실 앞이라 지나는 사람들 또한 성민의 그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는 아내의 이름을 되뇌며 절을 하고 또 한 번은 아기를 위해 절을 했다. 두 사람 다 그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 아내의 목숨과 아들의 생명이 한꺼번에 수술대 위에 올라 있는 것이다. 그 두 사람 누구에게나 자신의 목숨을 준다 해도 아깝지 않았다. 제발, 부디. 온몸으로 큰절을 하는 김성민 눈에서 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멈춤이 없이 100배의 절을 연속적으로 한 그는 이윽고 가쁜 숨을 토해내며 동작을 멈추었다. 그제야 그는 아내의 친정 식구들을 떠올렸다. 그는 창문 쪽으로 걸어나와 수술실 입구 문에다가 눈길을 고정한 채 장인 휴대전화로 연결되는 약장 버튼을 눌렀다. 수술실 안. 피 묻은 메스를 간호사에게 넘겨주자 간호사는 의사 손에다가 소염자를 건네주었다. 간호사가 거즈 수건으로 외과 가장의 이마에 맺힌 땀을 재빨리 눌러 닦아주었다. 혈관 확장제 주사까지 처방했음에도 환자의 혈압, 맥박 수치가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이것은 환자의 심장 동력인 혈액 펌프질 작동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뜻한다. 느리게나마 뛰어주었던 환자 심장이 이젠 언제라도 가동을 멈출 수 있었다. 주 집도인 과장은 오랜 경험상 이 환자는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사망할 것이라고 여겨졌다. 사람에게 있어 생명의 기제인 호흡과 혈압, 맥박, 체온은 서로 유기적이고 보완적이다. 두세 가지가 최저치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한 가지 기능은 제대로 버텨줘야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 환자처럼 세 가지 이상이 동시에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라면 그 어떤 의사라도 방법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 환자는 그동안 퇴학까지 정상에 가깝게 길러내면서 지금까지 불가사의하리만치 잘 버텨왔었다. 고래심줄 같은 의지가 없었다면 환자는 오늘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다른 동료 의사가 새로이 터진 뇌혈관 가닥을 찾는 동안 과장은 잠시 환자의 배 아래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또 하나의 수술을 건너다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환자의 오른쪽 아랫배 피부를 12cm 정도 메스로 절개한 산부인과 전민의는 수술용 장갑을 낀 오른손을 절개면 안으로 쑥 집어넣었다. 그는 잠시 태아의 머리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 손목을 좌우로 가볍게 회전시켰다. 이윽고 태아의 머리를 한 손에 거머쥔 전민의는 그야말로 물을 뽑아내듯이 산모배 속에서
아기를 쑥 뽑아냈다. 작은 창자 같은 탯줄을 배꼽에 달고 나온 아기는 조선모 크기만 했고 온몸에 멍이 든 듯 푸르딩딩했다. 저문이가 아기를 거꾸로 든 채 가볍게 엉덩이를 때렸다. 그래도 아기는 전신이 축 늘어진 채 반응이 없었다. 첫 울음은커녕 숨조차 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재빨리 아기를 반듯하게 눕힌 의사는 아기 입을 두 손가락으로 벌렸다. 이물질을 빨아내는 인공 석션을 간호사가 해주자 의사가 마스크를 벗었다. 아기 콧구멍을 가볍게 거머쥔 다음 아기 목구멍 속에 인공 호흡으로 몇 차례 세찬 숨결을 불어넣어줬다. 그러자 이내 아기가 크르륵거리는 가래 끓는 소리를 내더니 응애 하고 가는 울음을 터뜨렸다. 간호사가 아기 입안에 남은 이물질을 다시 한번 석션으로 흡입해주자 그제야 아기는 더 큰 목소리로 응애 응애 하고 제법 크게 울기 시작했다. 의사는 아기 배에서 치렁거리는 탯줄을 가위로 싹둑 잘라낸 뒤 상처 부위를 실로 단단히 메었다. 간호사가 그 부위를 소독한 뒤 약 묻힌 솜을 빠르게 두드렸다. 됐소. 빨리 인큐실로 옮겨. 산부인과 전문의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간호사는 아기를 강보에 소중하게 싸 품에 안아들었다. 아기를 낳은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수술실 문을 밀치고 나갔다. 휴, 간이 철렁했네. 과장님, 그쪽은 어떻습니까? 글쎄, 이거 나원 참. 과장은 환자의 터진 뇌혈관을 핏물 속에서 분리해내서는 핀셋을 이용해 실로 단단히 묶어내면서 쓴 입맛을 다셨다. 아기가 팔싹동이긴 하지만 일단은 건강에 별 이상이 없어 보여 다행이었다. 물론 아기는 차후에 정밀 진단을 해야 하고 인큐베이터 안에서의 나머지 성장 과정도 잘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아기의 엄마인 환자의 수술은 암담했다. 환자의 두개골 안에서 새로이 파열된 뇌혈관이 쏟아낸 붉은 피를 닦아낸 거즈가 작은 금속 쓰레기통을 이미 한가득 채웠을 만큼 한창 진행 중인 내 수술은 비관적이었다. 어머나, 과장님. 응? 수치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뭐라고? 그럴 리가 있나? 마스크를 쓴 과장은 계기판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링거에 바물이 떨어져 내리듯이 최저치에서 하나, 둘, 셋 하고 심박수며 혈압 등이 한결같이 일정하게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수치들이 다시 최하한선을 뚫고 반등해서는 서서히 숫자가 올라가고 있었다. 이럴 수도 있나?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 언제부터 이랬었지? 아기요. 응? 아기 울음소리가 난 그 직후 잠깐 수치가 아래 위로 주춤거렸거든요. 잠시 수치가 유지되는가 싶더니만 이윽고 지금처럼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애엄마가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라도 했단 말인가? 그럴 리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전신마취 상태인데요. 그래, 그렇긴 하지만 상황이 그렇잖아. 엄마가 애 목소리를 듣고 안간힘을 써서 다시 생명의 끈을 부여잡은 것만 같잖아. 동료 의사가 작업 중인 환부를 계속 지켜보던 과장이 다시 얼굴과 두 손을 드러난 환부 안쪽으로 가까이 가져갔다. 그래, 거긴 봉합이 잘 됐어. 닥터채, 이제부터 내가 할 테니까 여기 위쪽에 지지대를 넣어 뇌가 밑으로 밀리지 않도록 해줘. 다시 두 손으로 잡은 수술용 기기를 환부 쪽으로 밀어넣는 과장의 눈빛은 새로운 의욕으로 불타올랐다. 이 악조건 속에서 환자가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손을 잡아달라며 저 밑에서 가녀린 손을 뻗어 올리는 느낌이 들었다. 물론 아직까지도 회의적이고 비판적이긴 하지만 그는 수술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의지가 새삼 치솟았다. 혈압 51, 아니 52, 맥박 39, 아니 42. 좋았어. 잘하면 수술을 마무리할 수는 있겠어. 거즈. 그러자 간호사가 재빨리 핀셋으로 집은 두툼한 거즈를 환부에 가져다 대어서 두개골 안쪽에 고인 피를 흡수해냈다.
옆으로 고개를 90도 돌린 채 드러난 환자의 두개골. 그 환부를 들여다보며 수술용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있는 3명의 의사와 그들을 보조하는 3명의 간호사들. 쉼없이 새소리가 났고 실의 마디를 톡톡 끄는 소리가 들렸다. 한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촉각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다. 의사들의 이마에 맺히기 직전의 땀방울을 거즈 손수건으로 꾹꾹 눌러 닦아주는 간호사들의 몸짓이 잦아졌고 어깨를 구부린 의사들의 정밀한 손놀림이 분주해졌다. 수술을 마치기까지 역시나 4시간 정도가 소요됐다. 두 번째로 하게 된 뇌수술은 일단 끝났다. 환자가 다시 원래의 식물인간 상태로 돌아가 그나마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오늘 밤 안으로 목숨을 잃게 될지 그 결과에 대해선 의사들도 몰랐다. 주 집도의인 과장 입장에서 환자의 신체 수치를 종합해 본다면 환자는 지금 간신히 한 손으로 목숨줄을 부여잡고 있는 형국이었다. 첫 번째 행했던 수술보다 결과가 더 암담했다. 뱃속에서 아기를 꺼내는 수술까지 병행했기 때문에 환자가 호전될 것이라기보단 악화될 것이라고 여겨졌다. 환자는 비록 무의식에 떨어져 있다 해도 환자 몸은 자신의 몸에 한꺼번에 가해진 2 수술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어떤 수술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신체적 안정성만을 놓고 보자면 수술은 결국 환자의 몸에 칼을 대어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과장은 마스크를 벗고 수술용 장갑을 벗어 통 안에 던져 넣었다. 그는 수술실을 나서기 전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환자 이선영을 잠시 건너다 보았다. 그저 환자가 대단하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환자가 30을 간 넘긴 젊은 여자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사실 그는 이번 수술에 자신감이 거의 없었다. 이번 재수술을 감행할 때 수술 마칠 때까지 과연 환자가 2 수술로 인한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란 점에서 그 확률이 20-30% 정도일 거라고 내다봤었다. 그런 낮은 확률로 어떻게 재수술을 시도하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환자를 그냥 놔두면 100% 사망할 게 눈에 환히 보이는데 어떻게 수술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의사는 단 몇 %의 생존 가능성이 있다면 그 몇 % 안에다가 환자를 살려내려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밀어 넣으려는 자들이다. 사람 목숨은 환자 당사자는 물론이고 환자 가족 그리고 그 누구에게라도 세상 전체와 절대 바꿀 수 없을 만큼 귀중하기 때문이다. 외과 과장은 수술실 문을 밀고 나갔다. 수술실 앞에는 김성민과 환자의 친정 식구 3사람이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런데 김성민 모습이 기이했다. 얼굴과 목은 물론이고 그가 입은 상의며 바지 전체가 방금 물에서 빠져나온 사람처럼 온통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방금 마라톤을 마친 사람처럼 초췌하기 짝이 없는 얼굴에 달린 벌어진 입에서는 아직도 진정되지 않은 가쁜 숨이 토해지고 있었다. 허리를 구부리면서 수심이 가득한 환자 아버지가 과장을 향해 2 걸음 다가섰다. 선생님, 우리 애는 어떻습니까? 마취 시간이 끝나면 회복실로 옮길 것입니다. 네, 저희 의료진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애타는 환자 가족분들 신경이 그러하시듯 저희 또한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학수고대하는 심정입니다. 기다려보시죠. 과장은 그들을 지나치려다가 성민을 돌아보았다.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땀을 그렇게나 많이 흘린 거죠? 대답 대신 성민이 그저 깊게 고개를 숙이자 옆에 서 있던 장인이 말했다. 우리 딸이 수술 중이던 그 시간 동안 사위가 수술실을 향해 1000배의 절을 마쳤습니다. 네? 여기 복도에서 1000번의 큰절을 했단 말입니까? 네, 저희들이 여기 도착해서도 계속 그렇게 하기에 몇 번이고 말려봤지요. 하지만 사위가 제 말조차 전혀 듣지 않더군요. 결국은 1000배를 채운 조금 전에서야
비틀거리면서 멈춰 서더군요. 봄비가 내립니다. 이렇게 비 오면 우산 펴들듯 내 키와 몸집에 맞는 사랑 펴들 수 있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슬픔과 아픔에 마음 적고 가슴 적셔지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보고품 펴들고 당신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당신을 작은 하늘 삼아 세상 속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부디 내 그리움 나팔꽃처럼 활짝 펴들고 가는 길 끝에 마중 나와 주시겠지요? 에필로그. 하늘 높은 곳에서 커다란 새 한 마리가 선회를 하고 있다. 기다란 날개를 활짝 펼친 새는 유유히 허공의 바람을 탄다. 새는 오대산 동쪽 기슭의 상공에 큰 원을 그리면서 한눈에 동대산과 박지산, 백석산, 가리왕산에 솟은 봉우리들까지 내려다보고 있다. 그 아래 땅 위 사찰 앞마당에서 출발한 주황색 오토바이 한 대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 상원사에다가 우편물을 전해준 집배원 김성민은 산 아래 월정사 쪽으로 향하는 중이다. 밀사인 상원사에서 본사인 월정사까지는 8.7km. 오토바이가 빠르게 흙길을 가로질러 내려가고 있는 그 주변 산은 온통 실록으로 가득했다. 2010년 5월 21일 오후 5시가 지나고 있었다. 동산리에서 마지막 배달지가 상원사다. 우편물이 텅 빈 주황색 적재함을 뒤에 실은 오토바이는 비포장인 산길을 내려와 아스팔트 길로 접어들었다. 바퀴의 구름이 한결 부드럽고 매끄럽다. 왼편으로 월정사 담장과 그 안에 높고 날렵한 귀화 지붕들이 파란 하늘을 덮고 어우러졌다. 그리고 사찰 입구 아래로 폭이 널따란 개천을 끼고 거대한 전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는 천년의 숲이 펼쳐져 있다. 부드러운 흙길인 오솔길이 천년의 숲 사이로 나 있다. 그 산책로가 끝나는 곳과 아스팔트 커브가 맞물린 지점에서 집배원 김성민의 오토바이가 갑작스레 멈춰섰다. 진홍색 줄무늬가 들어간 유니폼을 입은 그는 시동을 끄고 오토바이 안장에서 내렸다. 키가 껑충하고 마른 몸매인 그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천년의 숲 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다음 날 오후였다. 그는 천년의 숲 사이로 난 오솔길 위에서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휠체어에는 얇은 뜨개 모자를 깃바퀴까지 눌러쓴 이선영이 아기를 안고 앉아 있었다. 포대기에 쌓인 아기는 숲길 사이로 드문드문 비쳐드는 5월의 햇살을 이마에 적시며 달디단 잠을 자고 있었다. 어때? 오래간만에 여기 나오니까 좋지? 응, 좋아. 선영은 남편 성민을 슬며시 돌아보곤 미소를 머금었다. 그녀의 발음은 어눌했고 느렸다. 다람쥐 2마리가 거대한 전나무 줄기를 수직으로 질주해 올라가고 있었다. 그가 바퀴 굴림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가지 위에 서 있는 다람쥐를 가리키자 그녀 눈길이 꼬랑지가 탐스런 밤빛 다람쥐에 가 멎었다. 청량한 바람 한 줄기가 숲의 끝자락에서 불어왔다. 눈부신 햇살이 그녀 쪽을 가리자 성민은 뒤에서 천천히 휠체어 손잡이를 밀어 커다란 바퀴를 굴려나갔다. 지난 3월 말 강릉아산병원 외과학 과장은 퇴원을 하는 그들 부부에게 원더풀 미라클, 즉 놀라운 기적이란 표현을 썼다. 의사생활 26년 만에 가장 기분 좋은 배웅을 하게 되었다며 병원 현관까지 따라 나선 의사는 얼굴 가득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어떻게 그렇지 않겠는가? 이선영. 그녀가 병원에서 보낸 1년 반이 넘는 세월 동안 많은 고비가 있었다. 한 번의 고비 자체가
가파르게 깎아지른 절벽이었고 빙벽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환자 이선영은 줄기차게 그 고비를 넘어낸 것이다. 식물인간이 다시 의식을 회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설사 의식이 깨어났다 하더라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전신마비 상태로 평생을 누워있는 게 보통이다. 의사는 그 정도까지만 예측했었다. 전신마비 상태에서는 언어 기능도 심각한 손상을 입어 말 한마디 할 수가 없다. 게다가 뇌 손상으로 인해 지능도 측정이 불가능할 만큼 저하될 가능성이 많다고 내다봤었다. 그녀가 죽음에서 삶으로 살아온다는 것도 쉽지 않았고 더군다나 그녀가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지뢰밭을 통과하는 거나 다름없었다. 지뢰밭 자체를 두 발로 조심조심 내딛던 게 아니라 전신을 땅바닥에다 대고 엉금엉금 기어 나와야만 했다. 그것도 도중에 수차례 혼절을 하고 혼수 상태로 사경을 헤매면서도 말이다. 그러나 이선영은 기어이 이 모든 길을 뚫어냈고 가진 역경을 잘 헤쳐나왔다. 그녀는 재수술 후 사흘 뒤에 온전하게 의식이 돌아왔다. 그녀는 눈을 뜨면서 제일 먼저 성민 얼굴을 보았고 이어 아기가 보고 싶다는 눈짓을 남편에게 보냈다.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기를 당장 보여줄 수는 없었지만 아기가 그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낸다는 얘기를 듣고 그녀는 기뻐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강보에 쌓인 아기를 안아 얼굴을 보여주었을 때 선영은 너무나 행복한 얼굴로 눈물을 흘렸다. 아기를 보면서 선영은 처음으로 입술을 떼서 아란 단절음을 입으로 뱉어냈다. 그리고 동시에 손가락을 까딱거리고 손을 조금씩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선영은 아기를 만나본 후부터 회복이 빨라졌다. 빨리 건강을 되찾겠다는 열의가 그녀 두 눈에 가득 찼다. 그녀는 빨리 예전처럼 자신이 말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간신히 손가락 마디 하나를 구부려냈던 그녀가 3개월 만에 침상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었고 4개월 만에 그녀는 더듬거리긴 하지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장을 입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뒤에서 지켜보는 의료진이 놀랄 만큼 경이로운 회복력이었고 기적의 연속이었다. 그런 선영의 옆에는 24시간 내내 성민이 붙어 있었다. 그는 긴장된 그녀 사지를 두 손으로 끊임없이 주물러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켰다. 사지에 뼈가 있는 곳마다 관절 운동을 시켜서 그녀 팔다리며 어깨와 허리에 새로운 힘살이 붙게 만들어 주었다. 심각하게 손상된 언어 기능도 마찬가지였다. 한 음절을 입 밖으로 소리낼 때마다 그녀 입가에선 침이 줄줄 흘러내렸었다. 입속의 혀와 입술과 턱의 움직임이 따로따로 노는 부조화 때문이었다. 특히나 내뱉는 호흡까지 그녀가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소리는 기괴하게 들렸고 소리의 부스러기처럼 입꼬리를 타고 침이 되어 흘러내렸다. 성민은 그녀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다. 아기에게 말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그녀에게 소리 발음을 끊임없이 반복시켰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아, 이, 우, 에, 오에서 여, 오, 요, 우, 유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입술 모양을 그녀 앞 가까이에 놓고 거울을 삼도록 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녀 머리에 뇌출혈을 일으킨 부분은 그녀 지능만 건드리지 않았다. 다만 몸 왼쪽을 수직으로 갈라 절반 부분의 근육 체계를 무너뜨렸고 부분적인 각종 근육들의 협응 능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렸다. 말소리를 바르고 정확하게 한다는 것도 결국 각 기관의 미세한 근육들이 원활하게 움직이느냐 하는 문제이고 동시에 자연스러운 협응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엄마가 우리 아들 승현이보다 말을 못하면 창피한 노릇이지. 성민은 항상 우는 얼굴로 아내를 격려하면서 독려했다. 죽음에서 살아온 이 삶이 얼마나 애틋하고 소중한지를
너무나 잘 아는 선영도 최선을 다해 올바른 발음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이제 그녀는 집에서 아들 승현이에게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잠자리 나비 원숭이 그림을 보여주며 직접 말소리를 내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내년 봄에 다시 교사로 복직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목표였다. 아직 2개의 목발 없이는 혼자 일어날 수도 없고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지만 그녀는 올해 안으로 목발 하나만 짚고 혼자 힘으로 기어이 걸어내고 말리라는 의욕이 가득했다. 이게 나무지? 응? 그녀가 턱짓으로 가리킨 곳에 장대한 나무들이 서로를 향해 기울어져 있었다. 천년의 숲 중간 지점에 가면 마주치게 되는 군데군데 서 있는 열리지 나무들이었다. 뿌리도 다르고 거대한 줄기도 다른데 허공 높은 곳에서 서로의 몇 가닥 가지들이 하나의 가지로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각자의 뿌리가 빨아들인 물이나 나뭇잎들이 빨아들인 햇빛이 삼투압 현상에 의해 제각기 올라가고 내려가지만 또한 그 영양분이 자연스럽게 다른 나무에도 흘러든다. 그러고 보면 볼수록 참으로 신기한 현상이다. 수백 년 묵은 전나무들인데 그 옛날 누군가 2 나무의 나뭇가지가 겹쳐진 부위를 깎아 하나로 접붙였을 리도 마무하지 않은가. 어떻게 저 거대한 덩치의 나무가 다른 나무를 향해 스스로 기울어 갈 수가 있으며 어떻게 뻗어낸 가지로 다른 나뭇가지와 살을 섞어 하나의 몸이 돼버릴 수 있을까. 이게 당신이고 이게 나야. 선영은 턱짓을 하면서 배시시 웃었다. 응? 뭐라고? 우리가 이 나무들이라고? 그렇잖아. 우린 부부니까. 부부는 한 몸이잖아. 성민을 올려다보는 그녀 눈빛에 슬며시 물기가 어렸다. 성민은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허공에서 그녀와 그의 눈길이 하나가 되었다. 그녀는 남편에 대해 깊은 신뢰감과 끝없는 고마움을 눈빛에 담고 있었다. 그는 기분 좋게 웃었다. 아내의 그런 마음을 자신이 왜 모르겠는가. 하지만 진정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성민 자신이었다. 만약 그녀가 이 세상으로 건너오지 않고 저 세상으로 훌쩍 가버렸다면 가버린 그녀와 함께 남은 그의 삶은 여지없이 상실되고 말았을 것이다. 슬픔과 자책과 괴로움만 가득하고 허물어지고 깨진 기와장 같고 이끼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을 것이다. 사랑하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상처로 인해 그가 다시 지배원으로 복직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아들 승현이도 없었을 것 아닌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다면 그 누군들 견딜 수 있겠는가. 그 이후 혼자 남은 남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지옥을 사는 것뿐이다. 그런 점에서 지옥의 나락으로 영원히 굴러떨어질 뻔한 자신을 건져 올려준 사람은 바로 아내였다. 어찌 고맙지 않겠는가? 어찌 사랑스럽지 않겠는가? 다시 태어나고 10번을 다시 태어난다 해도 성민에 있어 선영은 아내로 모시고 싶은 아름다운 사람이고 여자였다. 어때? 우리 사람도 없는데 키스 한번 할까? 이 사람 왜 이래? 벌건 대낮에.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어때? 그리고 또 누가 좀 보면 어떠냐? 내가 내 마누라 예뻐서 키스 좀 하겠다는데 어떤 인간이 딴죽을 걸겠어? 휠체어 손잡이를 놓은 그가 그녀 앞으로 와 그녀 얼굴을 향해 허리를 구부렸다. 야, 아니 왜? 나 선생이야. 여긴 좁은 동네고 누구 학부모 봐봐.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가 모범은 못 보이더라도 구설수엔 오르지 말아야지. 안 그래? 나 원참. 후딱 하면 될 걸 가지고. 그거 되게 말 많네. 봐봐라. 앞뒤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없긴 왜 없어. 여기 있구먼. 그녀가 내려다본 눈길 아래엔 잠에서 막 깨어난 승현이가 여기가 대체 어딘가 하는 듯 머루 같은 까만 눈동자를 또르륵 또르륵 굴리며 위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이고, 그래. 안 한다 안 해. 여자가 이렇게나 무드가 없어서야 나 원참. 까꿍, 우리 아가 잘 잤어? 근데 아빤 골랐나 보네. 꺄, 뭐? 까가 아니고 꺄라고. 아 말고 야 발음 말이야. 뭐 까나 그게 그거지. 글쎄 꺄라니깐 꺄꿍. 한번 제대로 따라해봐. 꺄, 안 해? 꺄. 선영은 잔뜩 고리난 목소리를 내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싱긋거리며 아기만을 내려다 보았다. 그럼 우리 승현이한테 물어볼까? 까꿍이 맞는지, 까꿍이 맞는지. 까꿍, 까꿍, 어르르르르 까꿍. 껴꿍 이러니건. 엄마가 화난 얼굴로 얼러주자 아기가 방실방실 미소를 짓다가 이윽고 까르르르르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성민 씨, 우리 아들 좀 봐봐. 까꿍이 맞잖아. 그치? 어르르르르 까꿍, 까꿍. 장편소설 김아인의 잠이 든 당신 여기까지입니다. 긴 장편소설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정말 이럴 수 있을까라는 의문으로 시작된 낭독은 부부라면 이래야 될 것 같다 라는 감탄으로 마무리합니다. 따뜻한 해피엔딩 좋았죠? 김아인 작가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행복한 5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하소담은 또 다음 소설 준비해 오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